네, 자,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 14일 2부 가겠습니다. 자, 2부에 주식시장 얘기를 할 건데, 주식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거 하나만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드릴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하고 앞으로 제가 왜 언제쯤 뭐 쇼트할 기회가 올 수 있겠네요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이 될 것 같거든요.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제가 요거 원래는 기타라 그래갖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홍사원 기자님이 지식인사이드라는 그 채널에 나오셔서 이렇게 혼자 독백이라 그러나 모놀로그식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와, 이제는 뭐 진행자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로서 초청받아서 말씀하셔도 정말 손색이 없는 되게 이렇게 좋은 말씀 잘 하시고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하시고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2010년대에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으신 게 이제 2010년대에는 그래도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이제 이런 공급망 문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100% 동의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만큼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홍 기자님이 이 인터뷰 하시고 하시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보실 때 이거를 하나 항상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컨셉을 볼 때 이 모노트리 인플레이션하고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을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모노트리 인플레이션이 2010년대에 벤 버냉키하고 제넷 옐런이 계속해서 돈을 찍으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QE라는 걸 한 거예요. 이 QE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하고 비슷한 거고 이게 지금 뱅크 오브 재팬이 계속 해온 일본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해온 게 이게 모노트리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뱅킹 시스템이 있다 그랬잖아요. 뱅킹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트레저리가 있고 여기에 페드가 있다 그러면 페드에서 QE라는 거는 페드가 이렇게 뱅킹 시스템에 걸터 앉아 있는 은행들 숨은 역할을 하고 있는 뱅킹 시스템에 돈이 얼만큼 들어가냐 돈이 얼만큼 빠져나오냐를 숨은 역할을 하고 있죠. 얘들이 정부 중앙은행의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QE라는 거는 이 페드가 돈을 넣을 때 이 은행들을 거쳐서 넣었어요. 거쳐서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은행들이 이거를 론으로 다 대출로 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론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 위에 있는 리저브라고 하는 예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급 보유? 그러니까 돈 문제 생기면 내줘야 되는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뱅크 리저브라고 하는 게 그냥 올라가 보니까 대출을 안 내주고 여기서 막 무지하게 찍었는데 이 진짜 경제로 스며 들어가는 흘러 들어가는 돈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QE를 하다가 막판에 헬리콥터만이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프로젝터 삼아가지고 댐을 짓는다. 그 댐을 짓는데 거기다 직접 정부가 돈을 갖다 쓴다든지 그러니까 바이파스하는 거죠. 은행들을. 그럼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2010년대에 일본처럼 돼간다. 일본처럼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거 아니냐. 그래서 2010년대에 전 세계가 재패니피케이션에 빠지고 있다. 이런 말이 돈 거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페드가 이걸 보면서 얼쑤 좋다. 이번이 기회다. 지금 모든 게 올스탑 돼 있으니까 이 돈을 은행을 통해서 뿌려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심정지가 온 상태니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 은행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갖다 찔러 넣자요. 여기다가 5 트릴리언을 얼추 5 트릴리언을 갖다 그냥 찍어서 바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을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소비자들 주머니에 사업체들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걸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서 공급만 문제가 생기면서 서플라이도 줄어들고 수요는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찾아온 거죠. 그게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보유했지만 모노타이즈를 시킨다 그러죠. 국채 사가지고 이거를 돈을 풀어내고 내가 그 국채를 사고 떠안고 있었지만 그 찍힌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뱅크 리저브만 은행 입장에서는 뱅크 리저브만 올라가고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2% 있었던 거고 반면에는 코로나에서는 2020년대에 폭넓은 재정 적자 돈 찔러주기 PPP 프로그램 ERC 프로그램 미친 듯이 하니까 실물 경제로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흘러 넘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찾아온 거고
지금 우리가 RRP 하잖아요. 영래포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코로나 때 연준이 실물 경제다 찔러주기 위해서 5 트릴리언 정도를 찍어요. 그냥 미친 듯이 나몰라라 하고. 이걸 찍어서 바로 집어넣고 그중에 물론 중간에 새어나가서 쓰여지고 없어지는 돈도 있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 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이 2, 3 트릴리언 되는 그 돈이 돌고 돌면서 마켓 유동성을 올렸다 줄였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잖아요. 망한 게 우선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hold to maturity securities가 국채 갖고 있던 게 이자율이 오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마크 투 마켓을 못하니까 망했다고 알고 있죠. 그건 맞는데 그 전에 문제가 뭐예요? 뱅크런이 생긴 거 아니에요? 돈을 빼나가는 거잖아요. 돈을 빼나가서 휘청거리니까 뭔가 자산을 팔아서 그걸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니까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금을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아서 예금에다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게 이 연준이 풀었던 이 5 트릴리언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 너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선 예금 이자를 제대로 안 주는데 일로 나가서 RRP에 갖다 넣어놓으면 머니마켓 펀드를 통하면은 이자를 더 많이 받네 하고 쭉쭉쭉 빨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크투마켓 문제가 생기면서 망한 거고 이 돈이 여기서 많이 쌓일 때는 2.5 트릴리언까지 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재무부에서 옐런 아줌마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야 저거 단기성 자금인데 내가 끌어와서 쓰자. 12개월 미만짜리 비를 발행해서 다시 일로 지금 경제로 넣고 있는 거죠. 몇 달 동안. 1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밸런스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500 빌리언, 400 빌리언 남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550인가? 예, 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쭉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로 다시 돈이 들어오니까 주식시장이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유동성이 계속 유동성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볼 때 정부가 돈을 찍고 할 때도 정확히 누가 돈을 찍는다는 거냐? 중앙은행이다. 그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어떤 식으로 뱅킹 시스템에 돈을 넣고 있느냐? 그 돈을 넣는다는 게 진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덜 효과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에는 비교적 낮은 인플레가 유지되고 있다가 2020년 되면서 확 뛰었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파월 아저씨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게 문제가 저렇게 재정 적자를 크게 내고 있으니까 재정 적자 크게 낸다는 거는 트레저리에서 계속 어디선가 펀딩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내가 세금을 4를 걷는데 돈을 6을 써야 된다 그랬을 때는 2가 비잖아요. 그 2 트릴리언이 지금 또 빈단 말이에요. 그 2 트릴리언이 어디선가 와야 되는데 RRP가 다 고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서 와? 장기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다시 쿠폰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월, 5월 되면서 다시 10년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그 들어온 돈이 어떻게 해서든지 땡겨진 돈이 다시 들어와서 일로 다시 들어간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하반 내내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리트 인플레이션하고 모니터리 인플레이션 차이를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더 확실히 선을 긋고 생각을 하시면 왜 우리가 2010년대에 모니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CPI라고 하는 게 그게 좀 낮게 측정이 됐는지 또 지금은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이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큰 2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그 적자가 재정 적자가 즉 재무부가 맘먹고 쓰려고 하는 그 돈 때문에 언제든지 그 돈이 다시 밀려 들어와서 뱅킹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모든 그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음식값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임금, 주택, 주거비 이런 거를 다시 언제든지 푸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푸시해서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2010년대에 미국 재정 적자가 제가 저번에 테이블 한번 보여드렸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물론 안 나는데 그게 2에서 3%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1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정상적으로 갔어요. 2010년대에. 웬만할 때. 예, 그러니까 리먼 사태 지나고 나서 13 찍고 10% 찍고 쭉쭉쭉 내려와서 웬만큼 정상적으로 갔어요. 즉 뱅킹 시스템으로 재무부가 그렇게 큰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뭐 6%, 7%, 8%는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벌써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 돈을 많이 찔러 넣게 되면 파월 아저씨 입장에서는 쟤네 저거 돈 쓰는 거 봐라. 야 저러다 보면은 다시 언제든지 이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기가 더 조심스러운 거죠. 파월 아저씨 입장에선. 그러니까 자꾸 high for longer 하겠다고, 버티겠다고, 뭔가 좀 트렌드가 확실히 잡혀야지 내가 낮출 수 있겠다. 뭐 2%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두고 보자. 약간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는 거죠. 이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재정 적자가 줄지 않고는 유동성이 이 뱅킹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뱅킹 시스템이 들어가면 물론 공급망이 많이 문제가 풀리고 물건들이 더 많이 싸지고 다시 모든 게 정상화되고 전쟁도 끝나고 이러면서 구드 인플레이션 내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적자 폭을 크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 그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 대고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RRP 고갈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한 거다.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RRP가 고갈이 되면 유동성이 그만큼 덜 들어갈 테니까, 덜 유동성이 들어가면은 스트레이트 인플레이션 위험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그때쯤 낮출 수 있을 거다. 타이밍은 좋은 말씀. 저도 동의하는데, 단 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대중심리 위험이 충분히 낮아졌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만약에 파월 아저씨가 느끼면 못 낮춘다는 거죠. RRP가 고갈됐다고 유동성 들어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정 적자가 6%, 7%, 8% 나가던 게 RRP 끝났네? 이제 우리 더 이상 펀딩 못 하겠네? 그럼 적자 낮추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게 지금 2024년 대선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대법원에 끌려가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제가 미친 듯이 쓸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적자폭을 계속해서 늘리고 더 내일은 없다, 내일 신경 안 쓴다, 올해 내가 재선 되고 봐야 된다 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쓸 거란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쓰다 보면은 RRP가 고갈되는 시점에 그 파월 아저씨가 생각했던, 뭐 그분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걸 타이밍이라고 잡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했을 땐 그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6월, 9월쯤 되면은 뭐 25베이시스 포인트나 50베이시스 포인트 심볼릭하게 낮추고, 약간 그래도 그런 저자세를 보이고 약간 코퍼레이티브한 그런 자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얼만큼 적자폭이 나면서 얼만큼 스트레이트 인플레이션 그 위험성이 있느냐, 도사리고 있느냐,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파월 아저씨는 인하 시점을 좀 더 늦추려고 하겠죠. 자, 주식시장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들 알아서 현명하게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이 숏 때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저를 질타하는 글들을 가끔 봤기 때문에, 조롱하는 글, 질타하는 글, 뭐 질책, 탓하는 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방송 보시고 숏을 친다든지, 다른 방송 보고 숏 때리고 나서 저를 같이 싸잡아서 뭐라고 욕하신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숏 때리고 나서 제 방송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신다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면 제발 스톱해 주세요. 아무 때나 숏 때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정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자신 있고 뭔가 좀 강단이 있는 사람들은 오퍼튜니스틱하게 기회적으로 트레이딩을 조금 그래도 전문성 있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정하신다 그러면 손실률도 좀 만들어 놓고 손절하고 나올 줄도 알고, 롱이라는 거야 그냥 사놓고 있으면은 뭐 언젠간 다시 거기 회복하겠지 하고선 기다리면 되겠지만, 숏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8, 90%는 그냥 롱 하시고, 숏은 정말 뭐 너무너무 확신한다, 이건 떨어지지 않고는 못 빼긴다,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실 때만 들어가서 버티시다가 3%, 4%, 5% 손실이 나면 팔고 나오신다든지, 본인만의 룰을 만드세요. 개미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차이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룰이 없다, 개미는. 그냥 존버를 한다든지 그냥 오기로 버티는 거,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숏을 했을 때 그 희열을 모르는 거 아니고, 숏으로 돈도 벌어서 재미도 보고 짜릿도 해보고 뭐 잃어가지고 뭐 마음도 아파보고 했지만, 그렇게 막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제 얘기하고, 뭐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술 먹고 한잔하면서 얘기하기는 좋은 그런 토픽이긴 한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분명히 장기 이론하고 단기 실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하지 마시고,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뭐 그냥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드셔서 계속 그러시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냥 제 느낌에는 뭐 빠르면은 3월 달이나 늦으면 4월, 5월쯤에 한번 주식시장이 출렁이지 않을까. 이제 왜냐하면은 우선은 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RP라고 하는 게 고갈되는 시점, 지금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게 고갈이 되면서 유동성이 쇼텀 펀딩 유동성이 들어가던 게 당장 멈출 거고 첫 번째. 그다음에 작년 3월 달에 문제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갖고 나왔던 이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끝이 나죠. 요거는 전문가들도 반반 갈리는 수준이에요. 누구는 연장이 될 거라 하고 누구는 연장이 안 될 거라고는 하는데 연장이 안 될 거여도 안 된다 해도 지금 10년 국채가 4%, 4.1%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은행들 HTM을 마크투마켓 하면 다 망해요 또. 또 손실 나면서 자본율 가지고 못 버티기 때문에 뭔가 다른 차선책이 나오면서 없어져도 없어질 거예요. 그냥 냅두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맹수들, 야수들한테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페드가. 그거 해봤자 어차피 또 문제만 생기니까. 다른 뭔가를 가지고 나오겠지만 얼만큼 잘 스무드하게 가지고 나오냐. 만약에 3월 달에 이게 문제가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RRP가 고갈되는 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RRP가 고갈이 되면 얘가 고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갈이 되는 순간에 제넷 옐런이 쿠폰 본드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12개월 이상 되는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걸로 돌아서면서 쿠폰 발행되는 트레저리 세큐리티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시 공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올해만도 지금 2 트릴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적자를 이걸 메꾸기 위해서 1.9 트릴리언이었나? 네, 그거 지금 차트 뒤에 있는데 그 예상치 되는 게 이 정도인데 이거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5년, 10년물이 다시 공급이 또 많이 나오면서 슬슬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금리를 내리던 뭘 하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출렁일 것 같아요. 단기 유동성이 우선 줄어들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뱅크 리저브라고 하는 뱅크 리저브가 줄어들면서 중소은행, 지역은행들이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계속 미뤄오던 혹시라도 뭐 그때 재수 없어서 대손실 문제가 다시 생긴다 그러면 크레딧 로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요건 제가 앞에서 그 홍사훈 기자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5 트릴리언이 왜 생겼냐. 5 트릴리언 중에서 2.5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게 이 떠돌아다니는 엑스트라 혈당처럼 지금 뱅킹 시스템을 들락날락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문제로 실리콘밸리 뱅크를 망하게 했고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을 지금 불붙게 하고 있는 거고. 자, 거기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 보여지는 게 올해 2024년에 미국 재무부에서 트레저리 예상 발행치 이 숫자를 나온 건데 거의 2 트릴리언에 가까워요. 여기 보시면 21년, 22년, 23년, 24년인데 여기 예상치겠죠. 여기에 지금 은행들이 사줘야 되는 국채량이거든요. QE 빼고 그러니까 페드에서 샀던 거 빼고 페드가 여기서 지금 QE를 왕창 할 때 QE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준이 사줬던 거는 빠지니까 은행들이 사야 될 국채가 훨씬 적죠. 물론 이때는 미국 재정 적자도 적었지만 연준이 사주는 QE를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줘야 되는 게 적었던 거고 슬슬 많이 올라왔고 QT 시작했고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무지막지하게 내니까 은행들이 사줘야 될 게 지금 1.2 트릴리언, 1.9 트릴리언 거의 2 트릴리언으로 보고 있어요. 사줘야 되는 게. 이만큼 공급량이 많이 오니까 은행들이 부담을 갖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쿠폰 발행으로, 쿠폰 이슈잉 본드로 했을 때, 쿠폰 페잉 본드로 돌아섰을 때, RRP 자금이 다 고갈된 다음에 중장기채를 발행을 시작했을 때, 이게 지금 은행들이 생으로 떠안고 사줘야 되는 그 국채의 양이다.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이게 한계가 올 겁니다. 이게 한계가 오면서 연준이 QT를 멈추고 QE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시간은 아직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파월 아저씨는 굉장히 완강하거든요. 큰 재정 적자를 연준에서 막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랬잖아요. 기자회견에서 under no circumstances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연준이 QE를 다시 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확 못을 받긴 했지만 이 아저씨도 뭐 자기 별 수 있나요? 금리가 만약에 10년물이 다시 5% 찍고 5.5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마켓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사주는 건 아니지만 안정시키는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QT를 멈추거나 QE로 돌아섰을 때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강세를 띌 거고
하지만 그 QE로 돌아섰다는 그 사인이 확실히 나타나는 순간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본격적으로 다시 그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준금리 낮추고 야 QE 다시 시작해서 다시 2010년대로 가면서 자산 거품 다시 뿡뿡 끼는 거 아니야? 옛날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돈 빌리고 사람들 미쳐가지고 거품 끼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게 다른 게 2010년대에는 재정 적자가 훨씬 폭이 적었다 그랬어요. 1%, 2%, 3%.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에 덜 취약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6%, 7%, 8%, 9% 내는 재정 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서로 앞다퉈서 지금 내고 있어요. 하려고 막 지금 뭔가 그 여당만 되면 그 백악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돈을 더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월 아저씨도 이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더 알고 있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재정 적자를 해서 침체가 왔어야 되는 상황에도 침체가 안 왔는데 침체가 안 오고 성장하는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돈을 쓴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또 밀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아저씨 입장에서는 하이 폴 롱거를 하되 그러나 펀딩을 해야 되니까 그 적자를 누가 메꿀 거야? 국채를 누가 사줘? 결국 내가 QE 해야 되겠네. QE는 QE대로 하면서 금리는 높이 지속을 해야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파월 아저씨는. 지금 보시면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2% 타겟 제가 2% 타겟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평균 인플레 2% 타겟에서 1에서 3% 정도 가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2%가 바닥이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지 않으세요? 예, 뭐 2%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금리 낮출 겁니다라고 파월 아저씨가 얘기도 했거니와 벌써 이제 2.5 가니까 거의 다 이제 일 끝났다. 손 털고 이제 금리 낮추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2% 밑으로 떨어진 나라 이게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전고점 찍고 저 올타임 하이 하고 신고점 찍고 난리 났어요. 하는데 그 신고점은 제가 올타임 하이를 설마 했는데 찍었어요.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안 찍을 거, 못 찍을 것 같았는데 찍고 올라갔다. 역시 유동성 공급의 무서움을 다시 또 한번 느끼고 배우는 점이었는데 숏을 하려고 숏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최고점을 찍고 올라갔다는 게 그렇게 나쁜 뉴스일까? 저는 그렇게 나쁜 뉴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제가 롱 포지션을 잡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돈 좀 벌었겠지만 숏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을 살라 그럴 때 집값 떨어져서 계속 하한가 치면 그게 저한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낮게 사면 낮은 포인트에서 사면 되니까 변곡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언제 저게 치고 다시 올라올까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뭐 농담이면 상관없는데 뭐 진짜로 약간 악에 받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또 무슨 뭐 숏 때리고 있다가 뭐 어떻게 뭐 파산했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하고 뭐 어떻게 숏 얘기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고점 찍으니까 숨어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시비 거시는 거면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진짜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면 아직도 트레이딩의 그 뭐랄까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숏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계속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을수록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어렵죠. 물론 18,200이다 해서 여기서 숏 치면 되겠다 하고서는 숏 진짜 MD 나오고 숏 변곡점인 것 같아서 숏을 쳤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근데 그걸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위에 올라가서 붕붕 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한테 그냥 공격을 하시는 게 까대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걸 원리를 이해를 못 하셔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오름세에서 숏 기회를 보고 있을 때는 변곡점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제가 찾는지 말씀드렸고 다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취향이 RSI를 보시는 분도 있고 PR을 보시는 분도 있고 빅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개인 취향이에요. 그렇죠?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나는 이런 걸 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는데 만약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 수 배울 수 있으면 또 알아요. 나중에 제가 그분 초청해서 뭐 라이브로 같이 영상 해가지고 방송을 잠깐 할 수도 있는 거. 왜냐면 전 배우고 싶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트레이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다녔어도 제가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제 트레이딩을 혼자 방법을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트레이더
후배들이나 트레이더 친구들 아니면 그냥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개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니까 본인이 뭐 했을 때 이거 괜찮았다라고 하시는 걸 공유를 해주시면 그런 방법을 또 저 시청자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믿건 안 믿건 CFTC에서 나오는 Commitment of Traders Report라는 걸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중장기 투자자 흐름을 많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제가 가장 멀리 하는 게 개미 투자자들이죠. 네. 개미 투자자들이 확 쏠려서 롱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숏해야 되는 타임이고, 개미 투자자들이 확 쏠려서 숏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확실히 롱을 해야 돼요. 개미 투자자들이 최악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얘 개미들이 하는 것만 반대로 따라가도 절반 이상 해요. 고기 하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우나 나스닥을 봤을 때는 거의 변곡점을 향해 다다르고 있어요. 물론 Commitment of Trader Report 틀린 경우 많습니다. 제가 COT가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만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기에 괜찮다.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흐름을 파악하는 거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 파악하기에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마켓 디스코드 MD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기차 앞에 서지는 맙시다. 갑자기 다우가 충분히 오른 것 같으니까, 비싸졌으니까, 충분히 올랐으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숏을 한다든지, 그래서 치워 죽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MD에 대해서 다음 장에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장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제가 지금 언제 찍고 있는 거냐면, 목소리가 좀 바뀌었을 텐데, 이 첫 세 번째 세 장, 요 첫 세 장은 제가 2월 13일 날 아시아 시간으로 화요일 날 찍은 거고, 요 네 번째 장부터 이거는 2월 17일 토요일 날 아침에 찍고 있어요. 제가 수목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찍고 토요일 날 아침에 찍는데, 2월 13일 날 요 세 장을 찍고 났더니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2월 13일 화요일 날 미국에서 CPI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켓이 많이 떨어졌죠.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이었나? 이틀 다시 회복하나 싶다가 금요일날 나왔던 PPI 때문에 다시 마켓이 살짝 떨어졌어요. 이게 여기서 말씀드렸던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가 계속 되긴 될 텐데, 생각했던 것처럼 2%로 빨리 간다든지 2%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게 공급망이 재개되고 다 문제없이 돌아가고 하는 것 같아도 찍는 돈들이 전부 다 2010년대하고는 다르게 머너츠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거하고 다르게 스트리트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월 아저씨가 알기 때문에 RRP가 고갈이 되던 뭐가 어떻게 되던 쉽게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추기가 어려울 거다. 심볼릭하게 낮출 수는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요번에 1월 달에 지금 나온 숫자를 보면은 연초니까 연초에 가격을 올리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생각보다 높게 인플레이션 나온 거다, 이런 말들 하긴 하는데, 저거를 돈을 써 제껴대는 그 왁구를 보면은 그렇게 쉽게 잡히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생각처럼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밑에 말씀드렸던 게, 거의 고점에 와 있는데, 저온고점 찍고 최고로 와 있는데 계속해서 오를 것 같냐, 다시 꺾일 타이밍은 안 보이는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RRP가 3월 달에 BTF가 끝나고 출렁이는 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4월이나 5월 달에 RRP가 끝나면서 다시 쿠폰 본드로 발행을 바꾸면서 발행 계획이 바뀌어지면서 옐렌 아줌마가 거기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COT의 자료를 보면은 요게 지금 2월 13일 화요일 포지션까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2월 17일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다 풀리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2월 13일까지인데, 보시면 제가 보는 이 중장기가 이렇게 숏을 치고 시작한 지가 2달이 됐고, 이걸 이렇게 숏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헤지 펀드 많이 하고, 여기서 노란색 이 문제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바꿔서 이 트렌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인디케이션이라고 했죠. 딱 여기에 맞았잖아요.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숏 포지션을 중장기들이 하고 있고, 개미 형님들이 계속해서 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 때까지 온 거고, 물론 이게 앞으로 더 계속해서 오르는 게 2주, 3주, 4주
지속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포지션을 봤을 때 중장기들은 다 발을 빼고 숏을 보고 있다는 거죠. 떨어질 거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고 개판이면 COT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흐름이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거. 이런 상태일 때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트렌드가 딱 갈려버리는 순간이 이때가 뭔가 변곡점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오를 때 중장기가 롱 포지션 잡고 있었고 개미랑 헤지 펀드들은 숏 포지션 잡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 18,000인데 18,000이 어디까지 갈까요? 언제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순간은 결국은 MD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MD라는 게 마켓 디스코드가 전에 몇 번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의 대중심리의 변화를, 체인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즉 굿뉴스가 나왔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시장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값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화요일날 있었던 CPI 발표는 MD가 아니죠. 왜냐하면 배드 뉴스가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될 거다. 이건 주식시장의 악재니까 배드 뉴스고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런 마켓 일치가 나온 거니까 막 MD가 아니죠. 일치했으니까 나쁜 뉴스 나왔고 주식값 떨어졌고 요번에 PPI도 그렇죠. 악재였고 주식시장에는 주식값 떨어졌고 MD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는 MD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CPI 숫자가 헤드라인이 이번에 1월달 이렇게 뭐 year on year가 3.1이었죠. 3.1%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8이 나왔다. 근데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이건 호재인데 주식값이 떨어지면은 이건 불일치가 난 거잖아요. 뉴스하고 큰 뉴스하고 주식시장하고 그러면 MD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요즘은 하도 AI 붐이 크니까 뭐 AI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막 최고를 찍고 뭐 Magnificent 5가 막 최고를 찍고 좋은 뉴스가 나오고 어닝스가 좋게 나왔는데도 주식시장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회사 말고 as an industry as a whole 전부 다 봤을 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즉 주춤해서 이거를 지금 주식값을 올리고 있는 그 푸시업하고 있는 그 스팀이 다했다. 스팀이 다한 그 사인을 보낼 때 그게 뭔가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려올 타이밍이 아니겠냐, 변곡점이 생긴 거 아닐까요?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포지션이 되어 있을 때 아무 때나가 아니라 COT는 이렇게 중장기하고 헤지펀드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극명하게 갈려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도움이 돼요. 이때는 중장기들이 지금 반대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같이 둘 다 숏을 치고 있다는 거는 올 때까지 온 거가 아니냐 이런 거죠. 물론 이때 MD가 나온다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게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어요. 이건 봐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변곡점을 찾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변곡점 거의 온 것 같은데 MD 기다린다면 딱 치면 되는데 이걸 또 얼만큼 들고 있어야 되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다우 들고 있을 때 1000인가? 2000포인트였나? 뭐, 예, 그거 들고 있다가 또 얼마였죠?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5%인가 6%밖에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또 아니 저 리먼 100배 보고 있는 양반이 왜 그렇게 숏을 조금밖에 안 들고 있냐.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얼만큼 떨어질지 또 보는 것도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뭐가 문제가 생겨서 5%, 10%, 15%가 떨어지면 이게 만약에 뭐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커머셜 론 랜딩 해주고 있는 은행 그거 불안한 거 아니면 뭐 섀도우 뱅킹 있는 문제 뭐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딱 터지면 5% 10%는 또 떨어지는데 그걸 들어와서 또 다시 패드가 정말 돈지랄 해가지고 다시 막아주면 또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죠. 계속 숏을 들고 있어봤자 정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돈 찍으면 이게 다시 올라버리니까. 사실 제가 찾는 거의 챌린지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이걸 5를 들고 있어야 되나 10을 들고 있어야 되나 15를 들고 있어야 되나. 한 7% 먹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것도 야오르잖아요. 이게 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자, 위에 거는 이제 S&P COT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러셀 COT인데 뭐 러셀은 거의 갈팡질팡 쭉 오른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갈팡질팡 가서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S&P인데 사실 제가 이해하는 그 CFTC랑 COT 자료는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런 게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중장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롱을 보고 있고 개명님들이 롱 보고 있는 거야. 뭐 별로 의아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흐름이 예를 들어 나스닥이 2% 올랐다 그러면 다우가 1% 오르고 분위기가 중간에 껴있는 S&P가 1.5% 오르는 약간 이게 지금 공식이 된 지가 수년이 됐잖아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떨어져도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지고 폭이. 그 이제 옆에 껴가지고 같이 비트코인은 같이 저기 뭐야 나스닥 따라서 올랐다 나스닥 따라서 내리고 이걸 뭐 안전자산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헛소리인 것 같고 그 이렇게 오르는 분위기인데 얘네 둘이서 떨어질 거라고 베팅이 들어가고 얘는 오를 거라고 하는 게 이 롱에 들어가 있는 게 물론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게 사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CFTC에서 다른 커머디티로 많이 만약에 트레이드 하시는 분이 시청자분에 누가 계시거나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원리로 이 다우랑 S&P랑 나스닥을 이렇게 희한하게 보고 있는지 얘네 둘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S&P가 오를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보통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얘도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S&P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S&P에 있는 몇 개 특정 종목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건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S&P를 롱이나 숏은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좀 다우나 나스닥을 하는 게 더 편하고 약간 괜히 더 느낌상 더 프레딕터블한 것 같아서 그쪽만 보는데 러셀은 그렇고. 자, 그러면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제 제가 만약에 느꼈을 때 이거 MD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잠깐 나오면 뭐 노력을 해볼게요. 예, 긴 영상 찍지 않더라도 이게 MD 아닐까요? 예, 그냥 컨트랙트 하나 두 개 정도 숏해 봅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려 보도록 노력할게요. 예, 제가 근데 요즘 뉴스를 매일 보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이건 키펀 아이언을 하고 있다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번 저 공유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영상 규칙적으로 못 올리고 가끔 올리는데도 아직도 광고 주시는 원앤원 북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 광고인데 예, 이제 올려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 아정당에서도 광고가 왔었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 예, 이거 아정당 진짜 한국 유튜브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운동 채널, 경제 채널, 뉴스, 막 인생 채널, 별의별 거에 다 나와요, 보면은. 굉장히 폭넓게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약간 간접 광고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도. 문제는 이분들이 4회, 6회 기간을 주시고, 한 달에 몇 번, 이걸 딱, 이 텀을 주시더라고, 해야 되는, 영상 내야 되는. 근데 제가 요즘 그렇잖아요. 조건이 안 되니까.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광고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퍼포먼스가 어떤지 마케팅을 이 사람이 했을 때, 이 유튜버가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이렇게 매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측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저 꼴릴 때 그냥 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광고들이 거의 다 끊기더라고요. 자, 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요번에 읽었어요. 예,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황호봉 저자님이 쓰신 책인데 나는 당신이 달러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러 얘기랑 우리가 지금 달러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달러가 어떻게 패권을 잡게 됐고 왜 쉽게 무너지지 않을지를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어디선가 유튜브 하고 하면서 한 번씩 다 거론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총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달러를 어떻게 달러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접근 방법까지도 자세히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요즘처럼 만약에 뭐 달러가 막 대체되고 비트코인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달러는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저 미국의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할 거고 미국 달러를 대체할 그런 다른 화폐가 없기 때문에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잘 부각해 주고 계시는 거고 사실 제가 거의 이 책에 나온 거에 99.9%다 동의하죠. 저는 그냥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달러가 흔들릴 때 근본이제로 가야 된다. 혹은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만 근본이제만 빼고 나면은 여기에 지금 하시는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달러가 그나마 US 달러 인덱스 플러스 중국 같은 것까지 다 합했을 때 그런 화폐들 다 포함했을 때 값어치가 훨씬 좋다는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달러가 cleanest shirt in the laundry, cleanest shirt in the dirty hamper. 그러니까 그 입었던 옷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덜 더러운 다시 한번 입을 만한 셔츠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달러가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뭐 특별히 막 유지가 잘 돼서 그게 되게 치사한 게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잘 하는 건지 경제 성장을 잘 하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건지 약간 그렇잖아요. 치킨 앤 에그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이게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냐인데 달러를 저렇게 찍어내고 지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경기 부양하고 휘두를 수 있으니까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달러를 사니까 달러 채권을 사고 달러를 유지가 되니까 그 달러가 없어지는 순간 결국 무너지는 건데 그거 없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고 투자를 할 때는 결국 달러를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고 저자가. 그런 것 같아요. 투자는 분산 투자가 최고니까 분산 좀 해서 금은 금대로 사시고 달러는 달러대로 투자하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또 하고 비트코인의 장점은 아직까지 제가 여태까지 쭉 들어본 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전쟁 날 것 같을 때 혹은 전쟁이 난 후에 돈 빼돌리는 거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 말고 전쟁 터졌을 때 이거 내 집이나 뭐 바깥으로 빼나가야 될 때, 금덩이 들고서는 뛰지 못할 때, 이제 그럴 때 가장 쓰는 게 그게 가장 유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옹호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요거. 우크라이나에서 돈 빼나가야 될 때, 내가 대만에서 살고 있는데 분위기가 험악하다. 뭐 아니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북한이 미쳐가지고 쳐들어올 분위기다. 이상해졌다. 상황이. 그럴 때, 빼돌릴 때 진짜 제일 유용한 자산인 것 같고, 다른 코인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뭐 다들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만큼 안전하지 못하고 애너니머티가 없다고 하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빼돌리면 될 것 같고 혹은 비트코인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언제 누가 또 사면 좋겠느냐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점심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셔도 졸립다 식곤증이 심하다 싶으면 비트코인을 그냥 좀 하시는 건 어떨까 비트코인을 사서 놓고 보고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니까 카페인이 필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장 벌렁거리게 하는 용도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사시고 싶으면 사시는 거고, 떨어지는 거 그냥 각오하시고 사실 분들은 사시면 되는 거고, 취미 삼아, 재미 삼아 돌리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솔직히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음 큰 문제 있을 때, 큰 변화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